제가 잠깐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그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탈정치화해야 된다부터 미국에서 와주신 분들이 얘기해 주신 분들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탈정치화하고 이 문제를 이게 대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이거 꼭 통일이나 한반도 외교 이슈는 이거 내 이슈가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감히 이건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오늘 진짜 그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기후 위기를 경제 문제로 반 이 질문을 혹시 올려주신 분?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름 김종대라고 하고요. 저는 소개부터 잠깐 드리자면 이제 그 애틀란타에서 원래 그 비영리 단체를 한 5-6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주로 이제 난민과 이민자 출신 청소년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애증의 정치 클럽이라는 저널리즘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저는 막 적었는데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을지는 몰랐네요. 네, 근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 그러니까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제 떠올랐던 질문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또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경제적인 시각을 이제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 이제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어떻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 펼쳐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후 위기를 다룰 때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말 많은 대중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반은 동의가 되면서도 반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애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지구적 위기를 부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뿌리에 있잖아요. 그런 탐욕적 자본주의, 그런 착취와 어떤 자본에 대한 자원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그런 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정의의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인해서 어떤 계층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라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기후 위기를 이제 경제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우리 이것을 부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리고 대한 모색 이전에는 이제 똑같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진짜. 허벨티를 좋은 질문. 왜 이렇게 좋아요? 좋은 질문.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뭔가 에너지원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당연히 자연을 훼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들을 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늘리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개발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것들도 함께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지으면 산 깎아야죠. 우리 거기서도 오는 자연 훼손이 있을 수 있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원전을 늘리든 석탄을 늘리든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을 늘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녹색 경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기후정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도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얘기를 되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그 뒤에 소외되도록 둬선 안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뭐 그냥 두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또 찾을 수 있도록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절차적 정의.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확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절차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여기 기후정의를 써주신 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소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얘기하면 네. 지방소멸 얘기도 아까 전에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지방소멸에 이제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또 지역에서의 그런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기후정의 중에 하나의 정의로 포함되는 분배적 정의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풍력발전을 세우고 지역에서 태양광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만약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경제발전이죠. 근데 그러한 경제발전이 물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경제발전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의 경제 관점으로 아까 해주신 질문과 연계해서는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후정의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네, 혹시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도 좋고 답변도 좋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일 경험을 하면서 얻었던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좀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생각의 지평선을 넓히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총영사관에서 입법 보좌관으로 이제 그 뉴욕 입법 보좌관을 하면요, 뉴욕시 정부, 의회, 그 다음에 뉴욕주 정부, 뉴욕주 의회랑 상하원 의원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뉴욕, 그리고 그 주변에 주들이 있거든요. 뉴저지, 코네티컷이 어떤 법안들을 좀 패싱하는지를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을 하는데요.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가장 뉴욕이랑 뉴저지, 코네티컷이 많이 발의를 했던 법안, 그리고 가장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던 그 기후 정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친구들은 이 기후를요, 대단한 경제적 이익으로 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마 뉴욕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대마초가 아주 합법화가 다 되어 있고요. 안 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대마는요, 대단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면서 대마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어떤 화학 물질과 섞잖아요. 아주 시멘트보다도 딱딱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래서 뉴욕이랑 뉴저지랑 코네티컷이 대마초를 합법화를 했어요. 왜냐? 경제적인 이유도 창출하면서 기후 환경을 봤을 때도 탄소를 덜 배출하는데 우리는 이런 친환경 물질을 쓴다라고 하면서 입법관들이 봤을 때 그래, 그거는 굉장히 좋겠구나 하면서 이제 패싱을 해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까 그 지역 소멸도 말씀하셨고 지역의 소득원도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 뉴욕의 인구 구조를 보시면은요, 맨하탄과 그 빅시리라고 하죠, 뉴욕시리, NYC에 가시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여기를 제외한 곳만 해도요, 노령화입니다. 소득원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을 잘 보시면은 그 위쪽으로는 다 대마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도 심고 있고요. 그러면서 얻는 경제적 소득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복원을 하는 사람들은 또 대마초에 그 대마에서 무슨 물질이 있대요. 그게 무슨 신경 안전인가? 네네네, 그거에 잘한다.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그게 도움이 된다 해서
그 혜택도 보려고 법안을 낸 사람들이 그 법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2023년에 그 법안에 대한 그 공부를 다시 진행하고 있거든요. 뉴욕시 의회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너무 대마를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피니까 다 중독된 거예요. 이게 친환경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대마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기후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뉴욕시의 케이스 스터디만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제가 봐도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것, 친환경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대비해 나가면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정책이나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먼 길을 한번 좀 더 거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뭔지도 미리 선수를 치시면은 앞으로 로비스트들도 분명히 그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 가서. 근데 그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동안 입법부나 아니면 외교 쪽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 그림들이 몇 개 그려져서 좀 그냥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랑 관련해서 또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 그 한반도에 특화된 환경보호 이슈, 그러니까 K 환경보호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혹시 누가 질문하셨는지 혹시 나오셔서 질문 좀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입담이 좋지 못해가지고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요. 감안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한 4달 전까지는 취준생이었고요. 물론 그 취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빨리 된 편이긴 하지만 저희 청년들이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것은 보통 이제 환경하면 제가 환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기후위기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먼 미래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구가 행복하게 살려면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선진국이나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굉장히 좋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하는 환경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지금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전에는 되게 그 컨텐츠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 이만큼 환경에 대해 무지하다. 근데 어쨌든 자동차 업계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보면 2030년까지 친환경이 없는 자동차는 유럽에서 판매가 안 된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공정이 없는 공정의 부품은 우리는 쓰지 않는다. 당장 그럼 저희 한국의 환경을 보면 청년들이 취직을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나 공장들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먼 미래에 건강한 지구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특화된 이런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2030년까지 다 전기 공장으로 바꿀 거다, 뭐 친환경 공정을 할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포럼이라고 저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윤님 의견 듣고 두현님 의견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심장부터.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냐? 못하고 있죠. 네,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EU에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EU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나아가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 뭐 현실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고 세계의 룰이 바뀌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이미 그런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은 우리한테 이제 그런 차들 만들지 않으면 뭐 더 이상 판매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런 기술력이 없는 국가들은 결국엔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런 국제 규제를 먼저 선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점하는 과정에서 아까 나온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먼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기업들 만나보면 제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도 만나보고 다른 기업들 담당자들 만나보면 오히려 기업들에서 우리가 더 빨리 그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세계 변화 질서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나서서 탄소 감축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 4월 달에 발표된 NDC,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목표를 보면 산업계는 3%가 줄었어요. 그 전에 세웠던 그 계획안보다 14%에서 11%까지 줄었고 그리고 오히려 막 CCS와 같은 뭐 탄소 포집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제 그런 불확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어떤 가치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흡수를 늘리겠다, 국외 감축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국가도 더 높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산업계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 우리나라처럼 후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2020년도부터 2년마다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을 어떤 식으로 수급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계획을 제대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늘리겠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 이런 거 줄여 나가겠다라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 정권에서 안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감축 목표가 최근 5년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 한 7, 8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막 줄어들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시나리오를 지금 세워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계속 정치권에서는 여러분 전기요금 오른다라고 하니까 또 당장 난리 치잖아요. 뭐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이 쉽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더 확보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친환경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눈치 보기 바쁘니까 우리 정권에서 안 하겠다. 근데 목표는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겁하게 지금 계속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좀 더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그 에너지 문제와 그리고 제가 오늘 깊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에너지 문제와 모든 전력 문제 그리고 그런 전환의 문제의 시작은 전력요금, 전기요금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더 높아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전기요금, 전기 펑펑 쓰는 거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전기 효율 높은 자동차를 만들고 효율 높은 가전 제품 뭐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그 기후 위기 환경 뭐 관련해 갖고 한반도에 특화된 이슈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환경뿐만 아니라 ESG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뭐 사정이 좀 어렵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엄청 잘하고 있어요. 선진국 수준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매우 잘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사실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실 예전처럼 뭐 한국 시장만 가지고 노린 거기만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제 5천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이제 몇십억 지구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경뿐만 아니라 탄소중 ESG는 무조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일 것 같아요. 사실 당장 뭐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무슨 환경이냐, 탄소중립 ESG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국제적 규범도 사실 뭐 대대뿐만 아니라 지금 2차, 3차, 4차 밴더까지 그 규범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정부하고 국회 쪽에서 관련된 조금 기준 따라갈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 좀 만들어주고 관련된 지원 정책점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K 환경과 보호에 관련된 고민이 많은데 뭘 했냐라고 딱 질문 주셔서 가슴이 좀 폐부에 와닿는데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지난달에 저희 대한상해 연구소에서 탄소 중립 100대 정책 과제라는 걸 사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인 보고서의 타이틀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 중립 보고서를 저희가 2권짜리로 만들었거든요. 저희 대한상해 홈페이지 가보시면 관련된 정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전략과 9대 원칙이라고 해서 관련된 분야별로 저희가 이 환경과 관련된 뭐 탄소 중립, ESG 관련된 해야 될 분야들 정책, 세부 정책을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말씀하셨던 특히 청년 세대에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좀 참여해서 이 이슈들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조금 아젠다를 공유하고 정책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NGO 포럼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빅웨이브, 뭐 기후변화 센터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있어서 관련된 보이스들은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관련된 페이퍼 할 때 같이 좀 참여하시면 요 말씀하셨던 K 환경이라는 말은 저도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걸 논의할 때 청년 세대들이 조금 참여해서 본인들의 좀 보이스를 내고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화되는 것까지 좀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매우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손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마이크를 드릴까요? 오늘 처음 나와서 조금 어떤 곳인지 이제 살펴봤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AI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AI도 잘 모르고 컨설팅도 잘 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손을 든 이유는 이제 K 환경보호 이 얘기가 조금 와닿았고 실제로 2030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세대의 어떤 하위 문화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은 손을 들었어요. 어떤 제가 또 다른 의견을 드리기는 저도 아는 많이 없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의 찐 관심 분야는 사실 K-팝입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부터 최근에 나온 아이돌까지 이제 저는 늘 항상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스스로도 누군가의 계속 팬이었고요. 네, 사실 이제 K-팝 이야기를 아까 언뜻 들었는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K-팝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소프트 파워를 보이고 또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던가 블랙핑크로 대도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해왔는가에는 주목을 해왔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가 K 환경 보호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K-팝 애호가로서 이 산업이 계속 가져가야 될 어떤 어두운 부분이 저는 사실 환경에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최근에 1위가 바뀌긴 했지만 이제 한 2달 전만 해도 방탄소년단보다 앨범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470만 장을 팔았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팔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다 해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앨범이 470만 장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의 종이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수많은 CD인데 아무도 CD를 듣지 않죠. 그리고 사실 팬들이 CD를 왜 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포토카드를 더 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포토카드를 사고 나머지는 버려요. 물론 소장용으로 이제 저도 이제 컬렉션을 만들어 놓고 종류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서 혹은 조금 시세가 높은 포카가 나에게 걸리길 바라면서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소속사들이 실제로 이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팬미팅을 할 때 앨범 판매량으로 팬미팅 이제 할 수 있는 걸 사는데 한 명이 한 어느 정도 사야지 세븐틴 정도의 팬미팅을 간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븐틴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저는 세븐틴 사랑합니다. 네, 거의 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다 싶은 아이돌들은 200만 원을 아마 더 써야 될 거예요. 개인이 가려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0만 원에 상당하는 앨범이 앨범 본연의 가치를 위해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스트리밍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트리밍은 이제 팬들 사이에서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요한 음원 사이트들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그냥 돌립니다. 곡을 계속. 그래서 이제 최신 차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그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멜론이라던가 진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만 했다가 이제 해외 팬들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데 이제 우리 내 새끼들의 음원이 높아되기 때문에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반적으로 들어갔던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뭐 돈이 얼마 있으면 너네는 뭐 하고 싶냐 약간 이제 그냥 캐주얼 토크식으로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린이였다고 저는 초등학생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갈 거야. 그리고 대통령님 스트리밍 해주세요. 이렇게 남겼어요. 그 얘기를 마크롱이 리트윗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 케이팝이 미세가 되었다는 거는 단순히 이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포되고 있는 수많은 소비를 사실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저 역시 애호가로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장, 200만 장 팔리는 게 밀리언셀러였는데 400만 장, 500만 장 팔리는 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소비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팬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불편러들이 K-POP 씬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쉽게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요 아티스트가 언제 어떻게 앨범을 내느냐에 따라서 주요 소속사들의 향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민감한 문제고 이거는 조금 더 거대 담론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저는 뭐 산업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큰 관심 없습니다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K-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요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운동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이거를 향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들이 사실은 그 위에 숨어 있고 저는 K-팝이 그게 약간 폐해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 녹화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좀 불안해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밖으로 꺼내졌으면 좋겠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시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의사소통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팬들이라던가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인 건데 이런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거는 K로 시작하는 대표 주자인 K-팝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K 환경보호 질문을 보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단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저는 외교 분야에 있지만 국제법을 한다는 이유로 뭐 사이버 암호화폐 안 하는 게 없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을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걔네는 규범을 선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 하는 거는 결국 그 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외국에서 그 정책 입법할 때 그 해외 입법 사안들을 가져와서 정책을 만드는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전략을 만든다기보다 항상 만들어진 걸 따르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뭐 따라갈 수 없는 흐름이고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탄소 중립이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주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한반도를 보면은 굉장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물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물이라든지 습지, 숲, 남북의 뭐 산림협력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그 손미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문화라든지 산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 어떻게 보면 그 CD도 다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문제들이 우리는 좀 한 가지가 이슈가 되는 거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고 환경에서도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를 이제 지훈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기후위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환경 이슈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 분야는 뭔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환경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캠페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 환경법 학회에서 만난 박사님인데 그 동물권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권도 다양성 측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또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훈님 말씀해주시고 또 한빛 선생님께도 여쭙고 그 외에도 환경 사이드나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결국에는 정치 영역에서의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문제 해결하는 거의 문제인데 지금 또 정치권이랑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되게 많이 오신 걸로 알아요. 저 다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훈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말을 잘하시는지 말을 너무 다 조리 있게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주눅이 드는데 말씀 주신 거를 들으면서는 좀 우리가 가치 소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효과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제가 논문에서 기후시민이라고 우리가 기후시민 많이 쓰는데 학계에서 정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논문에서 이제 기후시민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 지금 그 논문 그게 이제 그 개념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테마로 들어간 게 이제 그 가치 소비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비하거나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주식을 투자할 때도 좀 더 환경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늘린다든지 우리가 친환경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제품을 사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앨범도 어떤 그룹에서는 되게 그래서 포장재를 줄이고 그냥 한 장짜리를 뭐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꼭 CD가 아니더라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논문을 읽었어요. 기사로 보지는 못했고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읽었는데 그런 가수들을 우리가 좀 더 지지해주고 우리가 조금 더 뭔가 그런 사람들의 제품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가수들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속사에서 환경을 신경을 쓴 그런 CD를 만들고 앨범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는구나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걸 느껴서 또 그런 시도를 하면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소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저희 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최근에 지금 퍼블리시를 앞두고 있는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친환경 행동을 했을 때 그 팬들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가 이제 중론인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이돌과 함께 아이돌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 막 설문조사 해가지고 했던 연구가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캠페인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환경운동이나 어떤 기후운동은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왜 못해? 야 우리 지금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에어컨 켜놓고 왜 문 열어놨어? 이런 식으로 쉐임하고 막 좀 비난하고 이런 식의 환경운동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개문냉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막 어디 백화점 앞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칭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한 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초대한 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지배라는 그 지금 환경 캠페이너 한 분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운터라는 그런 환경 동호회에 이제 막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캠페인 팀의 일원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도 그냥 잘 듣고 있었는데 사실 환경 얘기를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였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가치 소비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K 관광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결국에는 인권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애증의 정치클럽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 좀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관광하기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관광에서 방역 간의 이동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뮤지컬 같은 거를 볼 때도 뭐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지인의 도움이 없으면은 어떤 문화생활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진다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빠진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뭐 이동권 관련해가지고 접근성 법이라는 게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환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하는 게 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조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라고 하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문제 중에 그 이동권 문제랑 관련된 그 계단 부셔 클럽이라는 기업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저희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계단 정복 지도라는 앱 서비스를 만들고 이 앱 서비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계단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접근성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클럽 활동을 운영을 해요.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입구 사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스타벅스에 가거나 뭐 저희 커피빈에 가려고 할 때 나 혼자 저기에 갈 수 있는지를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입구에 계단이 뭐 몇 칸이 있는지 뭐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여기 혼자 갈 수 있겠다 혹은 누구랑 친구랑 같이 가면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누가 있어도 내가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애석하게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서비스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에 IT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도 좀 관심이 있고 같이 시작했던 친구가 이제 휠체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같이 동료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같이 뭐 먹으러 갔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가 미안해하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정치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앱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내고 정보를 수집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건 내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초기에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 시작해서 이제 3년 차가 됐고요. 저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거대한 바위산을 가로로 만드는 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바위산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 게 저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로로 만드는 거는 엄두가 잘 안 나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누가 대단한 사람이 하겠지. 정부가 하겠지. 대기업이 하겠지.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로로 만드는 일이 크게 돈이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바위산을 벽돌 단위로 쪼개서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보내드리면 시간 날 때 그거를 가로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앱을 만들고 이 앱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이제 2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서 홍보를 해요. 그럼 거기 이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2시간씩 이걸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퀘스트를 이제 50개씩 드려요. 2인 1조로 묶어서. 어색하게 두 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끝나고 되게 친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계속 이제 서로 얼굴 안 보고 대화를 하면 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게 사이가 풀어지고 끝나면 뭐 차 마시러 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은 저희가 각자에게 나눠드린 벽돌이 다 가루가 돼서 결국 그 바위산이 가루가 되는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힘들게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문제이긴 하지만 점점 많은 것들을 이제 뭐 기계가 대체하고 AI가 대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여지가 어떻게 보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들을 점점 할 텐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사람들에게 이 바위산을 벽돌로 자라나서 보내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각각 개별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바로 이제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지만 이 문제를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눠서 이거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이동권 문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작년에 이제 사실 그 이준석 그 전 국민의당 대표님과 전장현의 이제 대표님이 막 그 TV에서 토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뭐 전장현 대표님이 아니라 저는 뭐 다른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전장현 대표님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실 뭐 책임 있는 정치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장하시고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하실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다른 분들한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당장 이제 이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되게 부담스럽고 ROI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단 푸셔 클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나 그냥 놀러 왔는데 데이트 코스 필요해서 그냥 신청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가세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 계단 푸셔 클럽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전략이고요. 그래서 가을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계단 푸셔 클럽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인스타그램을 한번 열어보세요.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계단 푸셔 클럽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저희 이제 주소는 스테어크러셔.club인데요. 팔로우 해두시면은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여기서 가장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계단 정복 지도라는 앱을 검색하시면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식당이나 카페 가실 때 이거 한번 해볼까? 켜서 보시면은 그 방문하신 장소를 검색하시면은 그 장소에 대한 계단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계단 정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가 뭐 계단이 몇 칸이 있는지 1층에 있는 점포인지 아닌지 뭐 입구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 20만 개만 모으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곳들을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같이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래서 동물권 얘기도 조금 사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사실 네 강원대학교에서 동물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물법 들으시면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아까 임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려동물 떠올리실 수 있죠.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동물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드신 디너 보시면 윙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윙은 저기 어디 양계장에 살던 닭들을 도축해서 해체해서 잘 가공해서 만든 요리겠죠. 그리고 오늘 더운데 선블락, 선크림 다 바르셨죠. 그런 화장품 또는 뭐 영양제 약 드신 분들 그런 약품이나 화장품들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사하고 나온 제품들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요즘 더우니까 이제 뭐 데이트하거나 나들이 가실 때 저기 롯데 아쿠아리움 가시면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를 수영하는 돌고래들을 요만한 어항에 넣어놔서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반려동물 말고도 우리가 되게 생각해 보면 너무 동물들과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에너지 문제, 외교 안보, 이런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뭐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누군가가 있고 좀 덜 중요한 누군가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 문제를 한 2번 정도 극복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흑인들을 노예사에 실어서 옮기고 석패했죠. 그리고 그거 극복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여자가 무슨 정치야. 근데 선거권 줬어요. 왜냐면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그때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물으시면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이런 관계를 계속 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물론 뭐 여기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다 계속 연구해 주셔서 저는 제 미래가 아주 편안합니다. 제가 제 인간으로서의 제 삶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라면 문제 없겠다. 근데 제 인간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인간 동물이라고 non-human anim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삶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대신 그러면서도 약간 고개만 돌리면 있는 어떤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뭐 좀 털이 많고 내 발로 다니거나 우리랑 약간 대화가 좀 안 통할 뿐인 그 친구들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생각해 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고민을 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오늘 처음에 제가 이게 큰일 났다. 내가 문제가 많이 없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 인간 문제를 좀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럼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지구에 동물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동물을 안 먹는 나라가 있을까요? 너무 유니버설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한 번씩 가끔 털 달린 친구들, 네 발 달린 친구들도 생각해 주시면 더 나은 사회, 지속 가능한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동물권뿐만 아니라 그 기계들이 이제 우리 인격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기계에는 그럼 어떤 우리가 격을 부여할 거냐 또 동물에게는 어떤 격을 부여할 거냐 되게 이 지구 생태적인 그 세계관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후 위기와 환경 위기와 이런 그 육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기인을 했을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 근대 산업 문명 그리고 근대 산업화 도시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가 폭증하면서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많은 고기가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과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그런 기후 위기가 오고 그 도시 모델이 결국 지금 중국도 도시화율이 60%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농촌에서 도시로 나올 인구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미 서방 선진국들은 거의 90% 넘는 도시화율이 됐어요. 아세안, 아프리카 보면 도시화율 더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근대 산업 문명이 만들어왔던 도시 모델로는 지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분단급 신도시가 1년에 30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농촌에서 나오는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 세계로 확대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신도시가 이 지속 불가능한 신도시 모델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한 한반도,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려면 도시화의 모델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처럼 메가시티 대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직업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있는 강소도시 모델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그럼 이게 가능한 곳은 저는 서방 선진국도 아니고 한국도 이미 끝났습니다. 도시화율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잘 살아보자라고 GDP 1,000달러, 2,000달러에서 10,000달러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아세안과 아프리카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0, 60억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런 모델을 선진국들이 도입을 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따라온 길을 밟으면 니네 힘들어져. 새로운 모델로 가자.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다가 또 그 소개시켜주고 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또 도시화 얘기하고 동물권, 이동권 전 세계 원탁회 같은데 이건 이제 직장인들과 이제 우리 미래 이제 일자리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 있는 그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고 정치화되면 안 되는 부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학생 대표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대학교 학부생 전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라는 단체에 대한 우선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희 단체는 지금 우리 한국 외교가 지금 통일이나 아니면 이런 그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외교 생태계가 너무 진영 논리에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작 찾아야 할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단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 단체의 또 더 한 가지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청년 세대도 이 한반도 문제의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이제 방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너무 진영 논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통일이나 한반도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일 문제를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고 저 역시도 회피하고 싶은 문제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은 너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그렇게 타이로든 자의로든 저희가 이런 영역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20-30년 뒤면은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외교안보 전문가분들이 다들 물러나시고 저희가 세대 교체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은 청년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의식을 가진 것을 넘어서 이걸 우리가 좀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서 좀 이런 한반도 미래 비전을 청년 세대가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라고 단체명을 지은 이유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컨센서스를 지어보자라고 해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라고 단체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년 여름마다 본회의를 열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가져나가면 좋을지 이런 비전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실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 본회의를 위한 앞선 그냥 가볍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내가 만약에 통일을 지향하든 지향하지 않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머릿속으로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나누고 또 공감대를 찾고 차이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바탕이라는 행사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저희가 2월달, 5월달에 한바탕이라는 행사를 2차례 진행했고요. 이제 그 2차례 행사를 하면서 한 50명의 청년들과 함께 공론장 행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가자 모집할 때 느끼는 것은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도 와라 하면은 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모집을 하고자 강원도에서 이제 오션뷰 그런 리조트를 빌려서 이렇게 한다고 참가비 무료라고 해도 안 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나 한반도 문제 어려워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20-30명 모집하기도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공론장을 돌려보면 다들 참가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저희한테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청년들에게 답이 있고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저 직접 이렇게 논의를 나누고 나서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또 저희가 이제 그 오션뷰 리조트에서 공론장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간담회 시간으로 저희가 그 치킨을 준비했는데 이제 9시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치킨을 드리려고 치킨을 다 준비를 해오니까 그래서 그 연회장이 치킨 냄새로 가득 찼었는데 참가자분들이 10분만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논의를 아직 더 하고 싶다고. 네, 프링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 무슨 변화가 생길까 이렇게 막상 걱정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공론에 참여를 해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면 그것도 의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은 거기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형성된 개인 의견이 모여서 또 사회적인 의견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회적인 의견이 결국 여론이 돼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비전 하에 계속 활동하고 있고 저희 활동 이제 한반도 정책 컨센서스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우라고 하고요. 네, 저는 현재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공동 대표이자 또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 지금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먼저 저희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 세대, 북한에 딸주민 청년들과 남한의 청년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좀 초당적으로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를 다각적으로 좀 접근하고 논의하고 우리를 바꿔보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는 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저희가 이제 북한에 탈주민 청년들도 계시고 남한 청년들도 계시죠. 대부분이 다 단순히 이제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활동이 아니라 저희가 다 잡이 있고 이 분야에서 뭐 NGO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좀 실무 경험을 쌓은 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청년들이 소모품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사회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인권 문제나 통일 문제나 인도적 지원 문제나 굉장히 다각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이분법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문제랑 정치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정치화와 양극화를 이끌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성세대분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으셨던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은 청년들이 아직은 이렇게 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특히 통일, 북한 인권 전혀 관심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이게 뭐 예를 들어 돈이 안 된다 아니면 뭐 관심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불평불만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인식 제고를 하려는 차원에서 뭐 유튜브 또 아니면 각종 언론 매체의 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방법으로 정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와 국제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로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그 하나가 이제 공공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통일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 공공 외교라는 것도 굉장히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의 공공 외교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뒤처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외교대학원 학생인데 이제 일본 대사관이나 다른 대사관에서는 저희 대학원에서 전부 초청을 합니다. 대사관저도 구경시키고 밥도 먹이고 뭐 정무 공사님이 와서 직접 다 투어를 해주시고 한국 대사관은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동기에 이제 외교부 많이 계신데 제가 물어보면은 괜히 일 키워가지고 책임질 일 안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한국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워싱턴에서 전달하고 미국의 아니면 또 유럽이든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청년들이 한반도에 관심 많은 청년이 많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세미나를 지금 구체적인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중에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걸 시작으로 워싱턴뿐만 아니라 뭐 뉴욕이든 도쿄든 다른 데 이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늘려서 이런 저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전문가들 분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탈정치화와 어떤 초당적 논의, 통일을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 통일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초적인 건설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여론 형성과 정책 제안과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공공 외교와 이제 국내 국제를 나눠서 열심히 앞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이것도 빨리 입력해 주셔야 되고 이거 가지고 저희 사진도 찍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저희 멤버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잠깐 요 앞으로 네 분 나와주시고 그 동안에 여기 QR코드 입력하셔서 오늘 그 주제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바로에 들어갈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 지금 인원 13분 입력하셨거든요. 나머지 분들 지금 당장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입력해주시고요. 그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 오늘 문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혹시 류호연 교수님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경쟁자이기도 한데 저희가 하는 주제를 지금 김동원 교수님이랑 류호연 교수님께서 또 이미 선행 연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랍고 반가웠는데요. 네, 그 중국의 온라인 게임 관련해서 중국이 어떻게 그 중국 특색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행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정말 컨텐츠 하나하나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견해를 잠깐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얘기하면 오늘 할부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 우리 전통 문화, 그러니까 사실 한복 중국이 한복을 자기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한복 디자이너신데, 근데 사실 그래서 한류나 K-팝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는 그런 보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게 한국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하면 좋을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청원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 국문과에서 조교수로 부임해 있는 류호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방금 되게 복잡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중국 학계 내에서도 이 문화적인 어떤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중국과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나중에 가서 조금 이렇게 면대면으로 조금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보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계속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큰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임과 좋은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아까 우리 취업에 성공하신 현대차 들어가신 우리 청년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기에 청년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청년 지원. 왜 그러냐? 이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다른 데서 또 청년 지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큰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사실 그것들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상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청년들이 이 삶을 어떻게 잘 연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우리의 삶이 더 재밌을까? 즐거울까? 행복할까라는 그런 게 동의가 되어야 그 방향성이 일치가 되어야 그래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행동을 옮길 텐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굉장히 오늘의 삶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 지원을 통해서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저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고 왜냐? 저는 교육 쪽에 있잖아요. 대학교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교육 저도 좀 위태로워지겠죠. 그런데 그 인구 절벽은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 쪽은 인구 절벽이 오면 한반도가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 전략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지원을 해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어떤 이런 연애와 출산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되게 사실은 염세주의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는 60 플러스 기후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계세요. 60대 이상 분들이 기후 운동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염색을 하고 가셨다가 비판을 받으셨어요. 왜 염색했냐 이거죠. 왜 오염의 그 행위를 하셨냐. 굉장히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그 정도는 하시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면 지구는 안 아픕니다 라는 관점을 저는 사실은 농담 삼아 반 진담 삼아 반 농담 삼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이 한반도를 지속하고 청년들한테 좋은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줘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국민연금이 망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망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탄소 고배출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셨냐? 근데 탄소 고배출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 이게 너희가 앞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재 그 청년의 문제, 연금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한꺼번에 착종되면서 청년들한테 많이 지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안심하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저희가 완전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포럼 지속할 예정이니까 또 다음 포럼에서는 더 다양한 얘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